안녕하세요. 지혜의 민족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한 중년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근길 아침, 나는 평소처럼 커피 한 잔을 들고 회사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비도 오지 않았고 길도 미끄럽지 않았고 내 기분도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죠. 그런데 신호를 기다리던 순간 오른쪽에서 들이닥친 트럭 한 대가 나를 덮쳤어요. 눈을 떴을 땐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머리가 지끈거렸고 몸은 움직일 수 없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저릿하게 아팠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누군가 내 손을 붙잡고 울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울면서 내 이름을 불렀어요. 수진아, 나는 너무 놀랐어요. 그 목소리는 처음 듣는 듯 익숙했고 무엇보다 그 얼굴이 내 얼굴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김수진. 올해 50살이고 결혼 후 딸 하나를 키우며 서울 외곽에서 조용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어릴 땐 부모님이 없었어요. 기억을 더듬어 봐도 내 유년 시절은 늘 벽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도 몰라요. 나는 서울의 한 고아원에서 자랐고 가끔 동네 교회에서 자원봉사하러 온 언니들을 부러워하며 지냈죠.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람 눈치를 잘 봤고 늘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조심조심 살아왔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늘 부족한 걸 채워야 했고 남편을 만났을 때도 나는 이 사람이 내 전부라고 믿었죠. 가정을 이루고 딸을 낳고 비로소 내가 정상적인 인생을 사는구나 느끼던 찰나. 그날 사고가 나기 전까진 내 인생은 작지만 단단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를 보고 모든 게 무너졌어요. 눈앞에 선 그녀는 나였고 울고 있는 얼굴, 눈매, 입꼬리, 뺨 위의 점까지도 내 얼굴과 똑같았어요. 당신 누구야? 나는 힘겹게 물었어요. 그녀는 손을 뻗어 내 이마를 쓸며 말했어요. 괜찮아. 정말 괜찮아서 다행이야.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나는 중환자실에서 4일간 의식이 없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녀는 그동안 곁을 지켰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랑 똑같은 얼굴을 가진 여자가 이 병원에 있을 수 있죠? 쌍둥이라면 왜 나는 몰랐고 그녀는 왜 나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그녀는 내 곁을 지켰어요.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는 병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어요. 내 사고 소식을 듣고 간호사 친구를 통해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녀는 내가 눈을 뜰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곁에 있었대요. 그리고 며칠이 흐른 어느 저녁 나는 다시 물었어요. 이제 얘기해 줄래? 당신 누구야?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나도 너처럼 김수진이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함께였어. 쌍둥이였거든. 그 말을 듣고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어릴 적 누구도 내게 그런 말을 한 적 없었고 고아원 선생님들조차 내 가족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이름 하나, 생년월일 하나뿐인 내 과거에 그녀가 있었다니. 엄마가 널 보낸 거야. 우릴 둘 다 키울 수 없었대. 나는 엄마랑 남았고 넌 고아원으로 갔어. 엄마는 늘 울었어. 너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벼락 같은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지금껏 쌓아온 내 모든 삶이 진실 앞에서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로 젖은 얼굴을 보며 나는 그녀가 내 삶의 무게를 덜어내려 등장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고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이 비밀을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요. 내가 잠들었던 그 나흘 동안 그녀는 얼마나 울었을까요? 몇 번이나 손을 잡고 나를 부르며 용기를 냈을까요? 나는 말했어요. 내가 거기 있었다니. 그 사실이 믿기지가 않아. 근데 고마워.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해줘서. 그녀는 울면서 웃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처음 인사를 나눴어요. 신해를 돌아 기적처럼 만난 자매가 된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김수연이었어요. 내 이름 수진과 어딘가 닮은 듯 다른 이름. 그러고 보니 우리 얼굴만 닮은 게 아니었어요. 손가락 뼈마디도, 말끝을 흐리는 습관도,
울다가 금세 웃어버리는 것도 모든 게 너무 닮아 있었죠. 그녀는 나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어디 하나 기대지 않고 혼자서 삶을 끌어안고 살아온 흔적이 보였어요. 하지만 말투 속에는 언제나 자신을 숨기는 조심스러움이 있었고 그게 어쩐지 너무 익숙했어요. 그건 아마 나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겠죠. 수연은 그날 밤 내 병실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22이었대요. 아버지는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고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안고 세상에 던져졌던 거죠. 그녀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다 작은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었대. 매일 울고 매일 일하고. 그러다 어떤 날엔 우릴 데리고 고아원에 갔대. 내가 널 꼭 안고 있었다고 하더라. 그때는 엄마가 우릴 둘 다 못 키울 줄 알았던 거야.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누굴 원망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그동안의 공백이 너무 길고 너무 묵직했으니까요. 근데 왜 지금까지 찾지 않았어?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에 수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찾았어. 몇 번이나. 근데 널 입양 보냈다고 들었거든. 외국으로 갔다고 해서. 못 찾을 줄 알았지. 그게 거짓말이었는 줄은 몰랐어. 거기서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삶이라는 게 이토록 복잡한 거였나요? 사람은 언제나 가장 선한 선택을 해도 누군가에겐 큰 상처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녀는 20살까지 고아원에 있었고 그 후엔 자격증을 따서 간호조무사가 되었대요. 그 세계에 발을 들인 것도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어서였대요. 언젠가 내가 아프게 되면 내가 손을 잡고 있어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 그녀의 말에 내 눈가도 젖어버렸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토록 오래 기다려왔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나는 지난날의 고독이 덜컥 부끄러워졌어요. 우리 엄마는 지금 어디 있어? 조심스럽게 묻자 수연은 깊게 숨을 쉬고 대답했어요. 지금 충북 제천. 그곳에서 살고 있어. 아직도 날 키워주신 이모와 같이. 나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가족은 남편과 딸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언제부턴가 서로의 눈을 피하며 살아왔어요. 그런 나에게 진짜 피를 나눈 사람이 눈앞에 있었고 어머니도 살아계시다니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을 보며 어릴 적 고아원 창문 너머로 보았던 불빛 하나를 떠올렸어요. 그 불빛은 누군가 날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이었어요. 그게 정말이었구나. 그 희망은 거짓이 아니었고 이제라도 내게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수연은 아침이 되자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뵈러 가자. 우리 함께 가자 수진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지만 피할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충북 제천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신해를 돌아 잊혀졌던 이름을 다시 마주하는 길이었어요. 기차는 천천히 달렸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논밭과 산들 언젠가 소풍을 가던 풍경처럼 낯설지 않으면서도 서글펐어요. 수연은 내 옆에 앉아 가방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쥐어 주었어요. 엄마 뵙고 나면 꼭 필요할지도 몰라.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받았지만 마음 한켠은 이미 저 손수건을 움켜쥐고 있었죠. 도착한 제천은 서울보다 한결 더 조용했고 하늘이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기차역 앞에는 낡은 흰색 경차가 서 있었고 그 안에서 할머니 한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분이 이모야. 엄마랑 같이 살고 계셔. 수연이 말하자 나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할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두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수연이랑 어머, 이게 누구야?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입을 가리더니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 말을 반복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은 아마 내 것이기도 했을 거예요.
어떤 오해와 시간 속에 묻혀 헤매던 기억이 그 눈물로 흘러나오는 듯 했어요. 그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어요. 현관에는 작은 고무신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대문 앞에는 마른 고추가 널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마른 체구에 구부정한 어깨, 두 손을 앞치마에 꼭 모은 채 작은 숨을 내쉬는 그 모습. 수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야. 나는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내게 다가와 말없이 품에 안았어요. 수진아. 단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가 세상의 모든 설명이 되었고 모든 오해를 걷어냈어요. 나는 엄마의 품에서 한없이 울었어요. 자주색 앞치마에 내 눈물이 스며들었고 엄마의 어깨도 들들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왜 날 떠나셨어요? 엄마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을 모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땐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어.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어려운데 둘 다 안고는 도저히 살 자신이 없었어. 누군가 하나는 더 나은 곳에서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어. 나는 말없이 눈을 감았어요. 이유를 몰라. 오랫동안 분노했던 마음이 순간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널 입양 보내고 그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어. 근데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더라.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어. 엄마는 그 말을 하고 마루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 통곡은 이웃에 들릴까 조심스레 참는 울음이 아니라 평생 가슴 속에 묻어온 슬픔이 터져 나오는 소리였어요. 나는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수연도 울고 있었어요. 아마 그녀 역시 이런 엄마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겠죠. 그날 우리는 작은 마루에 셋이 나란히 앉아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 들렸죠. 그 조용한 순간 나는 느꼈어요. 내 인생의 중심이 다시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나라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비로소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세상에 홀로라고 믿으며 살아왔던 내 삶이 그날 셋의 온기로 다시 이어졌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어깨를 감싸주는 손길이 이토록 따뜻한 것이라는 걸 나는 신해를 살아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엄마는 우리를 위해 미역국을 끓였어요. 마당 옆 부엌에서 들려오는 숟가락 소리, 국자 부딪히는 소리, 그 하나하나가 내겐 너무 낯설고도 따뜻했어요. 수연은 익숙한 듯 엄마 옆에서 살을 씻고 반찬을 나르고 있었고 나는 거실 한켠에 앉아 사진 액자를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그 안엔 수연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졸업식 날, 간호학원 수료증을 든 사진, 그리고 엄마와 함께 찍은 흐릿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왜 나는 없었을까? 불쑥 그런 생각이 밀려왔어요. 부정하려 해도 내가 이 집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꽤나 서글펐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한없이 미안한 마음도 스며들었죠. 그들이 없는 세월을 지내온 나처럼 나 없는 세월을 그들도 견뎌야 했던 거니까요. 밥상 앞에 셋이 둘러앉았어요. 엄마는 내 그릇에 미역국을 가득 담으며 말했어요. 이 국, 내가 태어난 날, 내가 끓였던 거랑 똑같은 거야. 그날 새벽, 쌍둥이를 낳았을 때 정신이 없었지만 이 국만은 꼭 끓였지. 그게 엄마의 시작이었으니까. 그 말을 듣고 나는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어요. 식탁 위로 뚝뚝 떨어지는 내 눈물에 엄마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늦었지만 미역국 한 그릇으로 내 마음이 닿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숟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한 입 떴어요. 그 국물은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그저 따뜻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기억 속 깊은 곳에 남는 온기의 모양이라는 걸요. 식사를 마친 뒤 엄마는 서랍장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노란 봉투에는 수진이에게 라고 도박도박 써 있었죠. 이건 엄마가 널 보낸 후 매해 내 생일마다 쓴 편지야. 혹시라도 언젠가 내가 돌아온다면 주려고 그걸 매년 썼어. 나는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펼치자 처음에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조심스러웠고 갈수록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내 딸 수진아, 오늘도 내가 보고 싶구나. 잘 지내고 있겠지. 혹시라도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엄마는 지금도 늘 사랑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줘. 그 한 줄을 읽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눈물이 글자를 덮었고 마음은 허물어졌어요. 밤이 깊어지고 수연은 작은 방에 나를 눕히며 말했어요. 우리 예전처럼 같이 자자. 비록 기억은 없지만 이 밤만은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보내는 밤이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누웠어요. 수연이 불을 끄고 창밖에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만 들리는 방. 어둠 속에서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나 혼자 남은 줄 알았거든. 늘 그랬어. 내가 버림받은 아이인 줄 알았고 엄마의 사랑을 겨우 얻은 줄 알았어. 그런데 널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랑이 반으로 나뉘어 있었던 거구나 싶어. 나는 그 말에 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손이 그녀의 손을 찾았고 두 손이 맞닿은 그 따뜻함이 모든 말을 대신했죠. 우리의 시간은 마치 멈춰 있었던 시계를 다시 돌리는 듯 했어요. 쉰해의 공백을 한밤의 조용한 숨결로 채워가는 느낌. 그날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같은 꿈을 꿨어요. 그 꿈 속에서 어린 수진과 수연이 손을 잡고 고아원 앞을 걷고 있었어요. 둘 다 같은 눈동자였고 같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깨어났을 때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수연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다시 서울로 가야지. 남편과 딸도 널 기다릴 테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그들도 내 인생의 일부이니까 이제는 모든 조각을 하나로 맞춰야 할 시간이란 걸 알았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묵묵히 생각에 잠겼어요. 기억은 잊고 싶어도 늘 따라오는 그림자 같았고 그림자는 언제나 빛이 있을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었죠. 지금 내 삶은 과거의 조각들이 하나씩 돌아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듯 했어요. 그 속엔 수연도 있었고 엄마도 있었고 그리고 나 자신도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현관 앞에서 걱정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딸 아이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뛰어나와 안겼어요. 엄마, 괜찮아졌어요? 정말 무서웠단 말이에요. 나는 딸을 꼭 안았어요.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늘 무뚝뚝하던 사람이 그날만큼은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식탁에 앉아 나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어. 아무도 몰랐던 사람, 내가 존재하는 줄 몰랐던 가족. 그 사람이 내게 와줬어. 그리고 엄마도 아직 살아계셨어. 남편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고 딸은 입을 벌린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셋이 아니라 넷이 되는 거야. 조금 복잡하겠지만 그만큼 따뜻할 거야.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딸은 환하게 웃었어요. 우와, 그럼 이모가 생긴 거네요. 좋다. 나 이모 처음이에요. 나는 눈시울이 또 붉어졌어요. 지금껏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저 우리 가족은 작지만 단단해요. 라고만 말해왔는데 이제는 그 안에 하나의 이름을 더 넣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며칠 후 수연이 서울 집에 찾아왔어요. 딸아이는 그녀를 보자마자 우와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하고는 깔깔 웃었죠. 수연은 어색해하며 웃다가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장면이 어쩐지 너무 따뜻해서 나는 순간 울컥했어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사진을 찍었어요. 네 사람이 나란히 웃는 사진. 그 사진 속 내 옆에는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있었고 앞으로 함께 걸어갈 시간도 담겨 있었어요. 밤이 깊어 딸아이가 잠든 후 나는 수영과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난 가끔 상상했거든. 혹시라도 너를 만나게 된다면 그날 우리 엄마는 다시 웃을 수 있을까? 그게 늘 궁금했어. 근데 그날 엄마가 너를 보고 우는 걸 보면서 이제야 알았어. 엄마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너를 잊지 않았다는 걸.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 누구를 잊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다만 말하지 못했고 찾아오지 못했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뿐이죠. 이젠 잊었던 시간을 조금씩 꺼내서 같이 살아가자. 그게 우리가 놓쳤던 시간을 보상받는 길일지도 몰라.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처음 만졌던 날처럼 따뜻했고 나와 꼭 닮은 온기였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깊은 잠을 잤어요. 긴 꿈을 꿨고 그 안에는 내가 아닌 내가 또 다른 시간 속에서 나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어요. 그 손을 잡고 나는 웃었어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내가 잃어버렸던 반쪽, 그 반쪽이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몇 달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른다고 모든 게 매끄럽게 풀리는 건 아니었어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은 기쁘기도 했지만 때론 낯설고 어색했어요. 수영과 나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거든요. 나는 비교적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살아왔고 그녀는 오롯이 혼자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 수연은 늘 무언가에 미안해했어요. 나보다 못 배웠다는 것, 결혼을 하지 못했다는 것, 가진 게 없다는 것까지. 하지만 나는 그럴수록 더 말해줬어요. 수연아,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알아? 지금 내가 곁에 있다는 거야. 그 말에 수연은 말없이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나는 알 수 있었어요. 엄마도 조금씩 우리의 삶에 익숙해졌어요. 가끔 서울로 올라오셔서 손수 만든 김치를 나눠주시고 딸아이와 함께 시장을 다니기도 하셨어요. 하루는 딸아이가 묻더라고요. 외할머니는 왜 우리랑 못 살았어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도 많이 아팠어. 몸도 마음도.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우리를 품에 안을 수 없었나 봐. 그치만 이제는 함께 하잖아. 그게 중요하지 않겠니? 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럼 난 할머니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 하며 방긋 웃었어요. 그 순간 나는 딸을 꼭 안았어요. 어른들도 못하는 이해와 포용을 작은 아이가 먼저 보여주니까요. 우리는 가끔 제천의 집에도 내려갔어요. 그 집 마루는 이젠 세 사람의 기척으로 가득 찼고 고추장 냄새, 된장찌개의 향, 작은 웃음소리들이 그 공간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어요. 어느 여름날 엄마가 텃밭에 앉아 작은 쪽파를 뽑고 있었어요. 나는 물을 건네드리며 말했어요. 엄마, 이젠 좀 덜 미안해도 돼요. 그날 울면서 안아주셨을 때 저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저도 미안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혼자 원망만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물을 마시고 햇살에 눈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그래도 그때 너를 다시 안지 못했더라면 나는 아마 죽을 때까지 심장이 찢긴 채로 살았을 거야. 지금이라도 너랑 수연이랑 같이 있는 게 꿈같이 좋아. 하느님이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또 울컥했어요. 엄마의 주름진 손,
햇살에 그을린 얼굴, 그 모든 것이 한 줄의 고백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된장국을 끓이며 수연이 옛날 얘기를 꺼냈어요. 사실 고아원에서 널 찾고 싶다고 말했을 때 선생님이 그러더라. 있는 게 서로를 위한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미워졌는지 몰라. 근데 너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더라. 날 받아준 거 정말 고마워. 나는 수연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었어요. 내가 널 받아준 게 아니야. 너도 날 찾아와 줬잖아. 우린 서로에게 반쪽이었던 거야. 밤하늘엔 별이 많았고 잠자코 우릴 지켜보는 엄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손등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어요. 이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고 모두 실수했고 때론 무너졌지만 우리는 지금 같은 공간에 같은 마음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랑은 바로 그걸 가능케 하는 힘이었어요. 시간도 거리도 상처도 모두 이겨내게 만드는 단 하나의 이유였어요. 그 밤 나는 오랜만에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내가 있다는 걸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가을이 오고 제천의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논 사이로 부는 바람에 벼 이삭이 서로 부딪히며 사락사락 작은 속삭임을 나누는 듯했죠. 그날도 엄마는 쑥떡을 쪄서 가져오셨고 수연은 집 앞 꽃집에서 작은 국화 화분을 사왔어요. 우리 셋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쑥떡을 나눠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는 손등으로 턱을 개며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셨죠. 이렇게 셋이 같이 앉아 떡을 먹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너희가 아가였을 때 하루 3번 우는 소리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지금은 웃는 모습만 봐도 세상이 다 편하다. 나는 수연을 바라봤어요. 그녀도 미소 짓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엄마, 우리 앞으로 자주 이렇게 만나자. 이제 더는 서로 몰라서 놓치는 일 없도록 함께 살아가는 연습 서서히 해보자. 그 말에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젠 도망가지 않을게. 도망가봤자 결국 마음은 다 안 따라오더라. 그냥 버티고 앉아. 다 울고 나면 다시 껴안을 수밖에 없어. 그 말을 듣고 나는 마음속에서 조금씩 오래 묻어둔 것들이 풀려나가는 걸 느꼈어요. 딸아이도 이제는 수연을 완전히 가족처럼 따르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영상통화를 걸어 이모에게 일기를 읽어주고 있었어요. 남편은 처음엔 이 변화가 어색해 보였지만 점점 수연과 함께 마당에 텃밭을 가꾸고 고구마를 굽는 일까지 도우며 말없이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 밤 나는 혼자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일들이 한순간의 사고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참 묘하게 느껴졌어요. 만약 그날 내가 트럭에 치이지 않았다면 우린 여전히 서로의 존재조차 모른 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갔겠죠. 그 사고가 모든 불행의 시작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 생각해 보면 그건 우리 인생이 다시 맞닿는 문턱이었어요.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건 사고 직후 병실에서 나를 붙잡고 울던 나와 꼭 닮은 얼굴. 그 얼굴이 이제는 가족이 되어 내 삶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놀랍고 소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잃어버린 반쪽을 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 반쪽이 사람일 수도, 기억일 수도, 혹은 자신조차도 모르는 감정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반쪽이 어느 날 불쑥 내 삶에 걸어들어올 때 우리는 진짜 나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도 어딘가에서 그 반쪽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을지도 몰라요. 혹은
이미 곁에 있지만 마음이 닫혀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걸지도요. 지금이라도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어쩌면 누군가도 여러분의 이름을 매일같이 불러보고 있었을지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따뜻함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혹시라도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서로가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린 외롭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지혜의 민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